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제죠. 그제 여러분들이 아마 2018년 3차 시험을 마치고 이제 오늘 해설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수고들 많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험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1년에 보통 2번 정도, 어쩔 때는 이렇게 3번 보지만, 시험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시험을 끝내다 보니까,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홀가분한 마음은 드는데, 조만간에 있을 또 이제 발표를 기다리다 보니까 또 긴장감에 연속이 되겠죠. 우리가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여러 학생들을 통해서 들어봤던 말에 의하면은 이번에 좀 영어가 좀 어려웠고, 법과목 쪽에서는 경찰학개론이 좀 이렇게 이제 어려웠다고 이렇게 그래요.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잘하신 분도 어렵겠지만, 공부가 좀 약하신 분들, 영어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나 한 지는 오래됐는데 영어 실력이 좀 불안정한 분들은 영어가 좀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또 우리 경찰 시험의 시스템이 공통 과목 영어 국사에 의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까, 영어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아마 굉장히 불안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번 시험 떨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고 영어가 이렇게 또 나온다면 나는 정말 자신이 없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셔가지고, 이번에 안 되시더라도 내년 시험에 이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고, 법과목에서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은 형법인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형소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최근 형법과 형소법은 시험이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합 시험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 시험도 제가 이제 그저께 한번 문제를 일별해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없었고, 공부를 여러분이 꾸준히 하신 분들은 충분히 고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장상 본다면, 일단 이제 이번 3차 시험은 형법이 예전처럼 총론 10문제 그리고 강론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판례, 항상 우리 형법은 판례 싸움인데, 여전히 판례가 80개의 지문 중에 70개의 지문이, 그러니까 80개의 지문 중에 70개라면 비율로 따진다면 한 1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이 비율로 따지면 88% 약 88%가 바로 이제 판례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론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어요. 10문제가. 그래서 80개의 지문 중에 10개의 지문이니까 한 12.5%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아마 이게 굉장히 정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판례가 막 95%를 상회했었는데, 요즘은 법조문 관련 문제가 좀 비중이 있게 출제되면서 아마 88%, 12% 이런 정도로 굉장히 고차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이론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형법의 고득점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우리가 이제 판례가 70개의 지문 중에서 최신 판례는, 여기서 최신 판례라는 것은 이제 2016년 6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최근 2개년, 제가 최신 판례 강의할 때도 최근 2개년 판례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 최신 판례, 최근 2년 안에 있는 판례의 지문이 8개의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만 따지면 70개의 지문 중에 8개니까 11%가 최신 판례로 구성됐다. 그래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망각하면 안 되겠어요. 최신 판례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지금 좀 예상을 약간 벗어났는데, 우리 시험이 최근까지 계속 학설 문제를 안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설 문제가 우리 일반 채용 시험에는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험에 학설이 6개의 지문이 나왔어요. 6개. 그러니까 문제로 따지면 뭐 위전착 하나 문제가 나왔고, 독자적인 학설 문제가 하나 나왔고, 사실의 착오 중에 2개의 지문이 학설 지문이니까 총 막 나면 6개의 지문이 학설이 나왔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학설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중요한 학설들은 다 우리가 이제 뭐 학설 강의나 동형 모의고사 여러분이 들었을 때 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양대산맥, 학설의 양대산맥이 사실의 착오하고 위전착인데, 이건 여전히 뭐 이번에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제껴버리면 안 되고,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도 우리 형법의 학설에서 사실의 착오와 위전착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좀 넓혀본다면 오디학설, 형법의 오디학설이 있었죠. 그 정도만 잘 정리해 두시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시는 기출학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학설 정도만 준비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리 학설을 뭐 준비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이라도 뭐 그런 중요 학설만 몇 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은 뭐 학설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 뭐 학설 문제를 틀리게 되니까 좀 나름대로 뭐 좀 어렵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70개의 지문이 바로 팔렸기 때문에 학설을 포기한 사람도 뭐 나름대로는 형법을 판례주로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고득점을 했으리라고 봐요. 자, 그럼 이제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는 거. 원래 이제 우리가 형법 총론의 제1편 서론이 주로 재형법 종주가 나오는데, 이 학번의 9월달 시험도 그렇고 이번 시험도 그렇고 우리에게 고맙게 재형법 종주가 아니라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출제가 됐고, 그것도 박스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 패턴으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1번은 최근에 개정된 형법이죠. 이걸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경우에 대해서, 자, 바로 끝에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늘 말씀드렸죠. 산입할 수 있다. 조심. 바로 반드시 산입한다. 필요적 산입이다. 이건 뭐 9월달 시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은 예상했어요. 최근에 개정된 형법의 법조문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경우에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때 반드시 형에 산입한다. 그래서 산입한다가 키워드였습니다. 형법 7조 5가 될 것이고, 2번도 뭐 A급 판례 중에 A급 판례죠. 자, 형법 1조 1항에 대한 판례. 형법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인데, 지금 1번에 2번은 1조 2항이 아니라 1조 1항 행위시의 의미입니다. 행위시라면 범죄행위 종료시를 말하고, 포괄일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행해진 행위가 범죄행위 종료죠. 그래서 포괄일제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제로 처단해야지, 신법과 구법의 형에 경중을 비교해서 경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2번은 5가 되겠네요. 3번, 김홍광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무슨 효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소급표가.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X, 바로 1조 2항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국회에서 바로 법을 개정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폐지한 게 아니고, 1조 2항은 국회에서 법을 폐지한 것이고, 헌법재판 위헌 결정은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효력이 없어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구속 요건에 당성도 없는데 기소를 했으니까 바로 무죄 판결해야죠. 면소 판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번의 경우는 형법의 1조 2항의 경우는 형소법에 한 면소 판결, 법령이 폐지된 경우이지만 이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누누이 제가 강조했고 또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했기 때문에 3번은 쉽게 맞을 수 있어요. 1번에 3번을 틀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건 정말 아니야. 여러분이 1번에 3번을 놔두고 다른 데 답을 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형법을 공부 안 했다는 거 알겠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기본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거 떡하니 틀리고 와가지고 뭐 1번에 2번으로 답을 한다는데 그러면 형법에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틀린 사람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 너 틀려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아니야, 반성해야 돼. 기분 나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1번은 반드시 3번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강의 한 번만 들어도 맞출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1번은 여러분들이 남도 다 맞히는데 여러분만 틀리는 게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3번 무죄 판결을 합니다.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것이고, 4번 형법 1조 2항.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판례는 구법의 추구표 인정 여부, 즉 형법 1조 2항의 적용 여부를 동기서류 입장에 따라서 결정을 하죠. 따라서 법령, 형벌 법령 제정된 이유가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의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해서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그 처벌은 그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가중하다는 반성적 고려, 그러니까 법적 견해의 변경이죠. 이런 경우만 우리 판례는 1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이지, 바로 아무리 법령이 변경됐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은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 2, 3, 4는 다 우리가 예상했던, 뭐 다 우리가 중시했던 그런 바로 법조 문제지 판례이기 때문에 1번을 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번은 답이 3번입니다. 다음 2번.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거, 우리가 이제 법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돼서 바로 이제 나오는 판례들이죠. 1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한마디로 바로 이 법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이른바 과실 책임설이죠.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바로 종업원에 대한 자신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독립된 책임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종업원이 설사 처벌되지 않더라도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영업주의 처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O. 다음 2번. 법인격 없는 사단, 우리가 뭐 속칭 종중이라든지 향후회 같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 능력은 없습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2번도 O가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3번. 자, 이 판례도 많이 봤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 책임은 성질상 바로 합병으로 인하여 전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승계되지 않는다. 그리고 4번은 키워드가 고유의 자치사무죠. 여러분에게 그때 동영 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고유의 사무가 있고 고유의 자치사무가 있고, 다음에 국가기관의 임사무, 기관 임사무가 있는데, 이때 이제 고유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바로 지방 공무원이 위법하게 되면 그때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법인의 형사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기관 임사무는 바로 공법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 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행하다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법인의 이른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도 많이 다뤄봤던 고유의 자치사무가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른바 법인의 공법인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이제 청소차 운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바로 이 도로 청소하다가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바로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청소는 바로 청소차 운전이죠. 이 청소차 운전, 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청소차 운전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니까 그에 대한 이 운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이른바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3번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학설이 나온다면 가장 A급은 사실의 착오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공부를 안 했다 보면은 대단합니다. 느낀 점은 대단해. 사실의 착오는 꼭 안 한다고 그렇게 강조해도 끝까지 학설 포기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뭐 그런 쓴맛을 보게 되네. 공부 안 해가지고. 일단 1번, 2번은 문제가 없어요. 왜? 1번, 2번은 판례입니다. 사실의 착오 중에서도.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처희롱 사건, 기억나시죠? 처희롱 사건의 경우는 개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판례에 의하면 A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틀렸어요. A에 대한 살인미수와 과실죄의 실경이 아니라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첫 번째 행위 때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제2행위 때까지 미쳐가지고 제2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의 경우는 우리 판례 장모 살해 사건입니다. 2번은 바로 형법 15조 1항이 직접 적용이 돼요.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 15조 1항, 특별히 중환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환죄로 발전한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바로 이웃집 아저씨인 줄 알고 바로 총을 쐈는데 가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맞아 죽었더라. 그때는 바로 비록 직계존속이 살해당했더라도 특별히 중환죄가 되는 인정하지 못했으니까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판례가 장모살인 사건이었죠. 기억나시죠? 바로 뒤쫓아오던 평화만 밤중에 뒤쫓아온 사람이 천 줄 알고 바로 살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장모를 살해했더라. 자,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살인죄로 처벌하니까 2번의 경우는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전속살인죄의 상경 X입니다.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장모살해 사건.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입니다. 이게 원래는 판례로 물어봐야 되는데 법정적 법을 물었는데 이건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요. 우리 판례는 법정적 법의 입장이죠. 그리고 이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형수 조카 바로 사건이죠. 형수 조카 사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차라고 그랬죠. 형수를 살해하려고 소나무 몽둥이로 내리쳤는데 빗나가서 엎여있던 조카가 맞아 사망한 경우,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바로 그것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수가 인정되니까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조카에 대한 살인미수, 형수에 대한 살인미수와 조카에 대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이 경우는 바로 이른바 조카에 대한 살인죄만 되고, 여기가 이제 법정적 부합설은 틀렸어요. 그런데 3번이 맞게 되려면 구체적 부합설로 바꾸면 이건 맞아요. 구체적 부합설이라면 방법의 착오는 이익살인의 미수, 발생사실의 과실이니까 형수에 대한 살인미수, 조카에 대한 과실의 상경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 입장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니까 3번도 틀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학설 문제지만요, 판례를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답은 뻔해요. 1, 2, 3은 다 아니까 4번을 설사 모르더라도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1, 2, 3은 다 틀렸으니까. 4번,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가 주차된 자동차 유리창문을 깬 경우, 우리가 보통 기본강의 때는 사람 죽이려다가 바로 개 맞아 죽은 경우 있었죠. 그러면 이건 이제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데,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직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경이니까 여기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손괴죄의 상경이 돼야 되는데, 손괴죄는 미수범 처분이 있지만 과실범 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실손괴죄는 없습니다. 불가벌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인미수죄만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죠. 3번은 4번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4번. 자, 이법성 조각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정당행위, 하드디스크 검색 사건, 삼보 1번기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있잖아. 그러면 2번이 지금 하드디스크 사건 아닙니까? 하드디스크 검색이니까 이법성이 조각된다, 정당행위로. 뭐 2번 당연히 맞네.
근데 이걸 왜 틀리냐고 또.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나는 이 4번도 틀리면 정말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최소한 기본 강의 2번 정도 들었다면 여러분이 2번 같은 경우는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1번 봅시다. 적절한 거죠. 1번이 그 유명한 강간범 손가락 사건이죠. 한마디로 긴급 피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자초위난이니까. 자초위난 우리 공부할 때 이건 자초위난으로 긴급 피난이 부정되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다음 2번.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강조했던 하드 디스크 검색 사건이고, 이건 뭐 제 강의를 들어서가 아니고 기출문제 보면 얼마나 이게 많이 나옵니까? 역대. 근데 이걸 왜 틀리냐고. 하드 디스크 검색 사건, 우리 판례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요. 그래서 2번의 경우는 O가 되겠죠. 그리고 3번. 자, 보험 사기 상해 사건 기억나시죠? 보험금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인 사람과 짜가지고 자동차로 들이받았을 때 설사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했더라도 이것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X. 그리고 4번 아빠의 사건 기억나시죠? 이때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따라서 답은 옳은 걸 고르겠으니까 2번이 되겠죠. 4번은 2번. 다음에 이제 5번.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5번이었을 것 같아요. 학설을 포기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5번의 사례를 잠깐 봅시다. 갑은 늦은 밤 기가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A로 오인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 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했는데, 실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마중 나온 아버지였다. 우리가 이제 바로 위전착 공부할 때 이게 바로 오상방이 아닙니까? 위전착의 가장 대표적인 오상방인데, 우리가 이제 이때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억나시죠? 한밤중에 길을 물으러 온 행위를 자기는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간 경우 기억나시죠? 자, 이게 바로 오상방이고 넓게 말하면 위전착입니다.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적절한 거 있습니다. 1번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로 X. 이건 여러분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로 나오는 건 오연방이죠. 오연방이. 이건 우연방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1번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로 두째 줄에 방위하기 위하여, 즉 방위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위의사가 없는 방위,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방위의사인데 방위의사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라 말은 방위의사가 없다는 것인데 방위의사 있잖아. 두째 줄에 방위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1번은 말도 안 되고, 자 이제 2, 3, 4가 맞아요. 2, 3, 4가 위전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는 위전착 중 오상방인데, 이제 각각의 학설에 따라서 엄격 책임설,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위전착의 가장 중요한 건 엄격 책임설입니다. 왜? 엄격 책임설만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함정, 여러분이 우리 이걸 조교가 틀렸더라고. 조교가 깜짝 놀랐어. 그런데 왜 틀렸냐면 뒷문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엄격 책임설만 유일하게 위전착을 뭘로 본다고? 우리형법 16조 법률의 착오로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법률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벌합니다. 다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 벌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벌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에 벌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위법성 조각입니까? 책임 조각입니까? 책임 조각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잘 나갔어요.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뭐 책임 조각이니까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위전착에 대한 오늘날 다수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여러분이 이제 위전착에서 오늘날 다수설이 이른바 제한적 책임설인데, 이 제한적 책임설은 크게 나누면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유추적용설, 유추적용설이 있고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있는데, 실은 이제 이 중에서도 이게 이제 다수설인데 이 중에서도 다수설은 이겁니다. 자, 유추적용설은
문자 그대로 앞에가 뭐가 생기냐면 구속요건적 착오 유추경설입니다. 구속요건적 착오 유추경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위전착은 구속요건적 착오가 아니지만 바로 이른바 사실적인 면에 대한 착오니까 구속요건적 착오로 유추해서 해결하자는 거야. 그래서 구속요건적 고의, 즉 불법 고의 내지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유추경설이고,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바로 이 이론이 오늘날 다수인 것은 고의의 이중적 성격에 입각해서 그 효과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역과 제한설은 아니다, 고의에는 불법 고의, 다른 말로 구속요건적 고의와 책임 고의가 있는데, 지금 이 위전착은 불법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책임 고의가 조각되기면 책임이 없어야 되는데, 다만 법에 있어 법적 효과만큼은 마치 바로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바로 과실범으로 처벌하자는 것이 바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그래서 불법 고의,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 고의가 조각돼서 바로 처벌만큼은, 법 효과에 있어서만큼은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이른바 바로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견해가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보십시오.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이법성 조각 사유를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로 보므로 구속요건적 착오를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자, 이건 틀렸죠. 법역과 책임설은 이렇게 이론이 나와야 되고, 한마디로 이법성 조각 사유를 소극적 구속요건으로 표지로 보는 경우에는 바로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3번의 경우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론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자, 위전착 중 오상방위에 관한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조용설에 의하면 구속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사실적인 면의 착오니까 구속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가지고 고의가 조각되어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는 견해. 그래서 과실치상죄가 되겠죠.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문장이고, 위전착은 앞으로도 사실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학설의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경찰청 시험에는, 우리 시험에는 2017년도에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찰청 시험 보면 경감부 시험 같은 데는 위전착오를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설로서는 아까 봤던 사실의 착오와 위전착오를 꼭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 6번 실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거. 1번의 경우는 최신 판례인데요,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게 뭐냐면은, 원래는 1번은 실착이 부정되는 사례인데 출제자가요 부정되는 이유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냈으니까, 바로 필로폰을 매수하는 자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것만 갖고는 원칙적으로 필로폰 매매의 실착이 부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도, 이제 여기 예가 나오죠.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키워드,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라면 예외적으로 실착 인정돼요. 이 예외를 우리 시험에 출제했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이게. 다음 두 번째,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바로 강제 집행을 통한 소송사기죄에서 실착, 바로 집행 절차의 개신청을 하거나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 신청을 할 때 사기죄는 실착이 있죠. 그래서 2번도 O가 되고, 설사 여러분이 1번, 2번을 모르더라도 이걸 틀리면 안 된 것이 6번의 3번 판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무원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의 건네준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허위의 서류 등을 공무원에게 바로 이렇게 제출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했을 때 비로소 공전자 기록 등 부실죄의 실착이 인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지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 갖고는 실착이 부정되니까 여긴 틀린 거 그랬으니까 3번이 답이 나와야죠. 다음 4번의 경우는 기습추행 사건 기억나시죠? 한마디로 그 여고생을 추행하려고 뒤따라갔다가 막기 않으려고 하니까 눈치를 챈 여고생이 돌아보면서 왜 그러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다시 돌아간 경우는 일단 여기서 바로 키워드가 첫째 줄에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라고 하였다면 가중제추행죄 실착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껴안지는 못했으니까 미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제 이런 경우는 바로 우리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고 아동 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상 바로 강제추행죄의 미수가 돼요. 그래서 기습추행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미수가 되죠. 껴안으려고 했다면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더라도 실착이 인정된다. 이것도 폭행이다. 그래서 기습추행 사건, 그래서 바로 4번은 5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고, 7번 공동정보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1번 피고인이 포괄일지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키워드 일부를 실행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전이 아니라 바로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비로소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죠. 공모에서 이탈했다면 다른 공범죄에서 나머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피고인이 설사 관여하지 않는 범인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행의 착수 이전의 이탈과 실행의 착수 이후의 이탈의 차이점이죠. 다단계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죠. 다음 2번 공모관계 이탈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 비대한 강도범 사건을 봤듯이 바로 그 공모자가 공모를 주도한 경우라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적극 노력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공모관계 이탈이라고 볼 수 없죠. 대표적인 판례가 비대한 강도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5가 되겠네요. 3번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됨을 요하지 않죠. 사전 공범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위를 실현하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의 공동강요, 이게 바로 뭐라 하죠? 우리가 이걸 우연적 공동점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반드시 사전에 공모가 있음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실행과 동시에 우연히 공모가 있는 우연적 공동정범도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5가 되겠고, 4번도 최신 판례 공동정범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고죄에서도 우리가 봤죠.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아예 무고죄의 구속요건에 상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무고죄의 구속요건의 당성이 없는 행위를 바로 실행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무고 공모사건 기억나시죠? 자기무고 공모사건은 공동정범 X. 그래서 4번은 5. 결론적으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8번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는 거. 1번 형법 33조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합니다. 그대로 옳은 문장이죠.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는 주로 이제 배임죄로 많이 공부했죠. 업무상 배임죄로. 이건 업무상 횡령죄인데 똑같아요. 둘 다 불인정 신분범이니까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경우 비신분자, 업무자가 아닌 비신분자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처벌만큼은 무슨 죄로? 단순 횡령죄로 처벌해야 되죠. 3조 단서가 적용되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우리가 공부했던 은행원 사건 기억나시죠? 한마디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립하지만 은행원이 아닌 자는 단순 배임죄를 처벌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도 소극적 신분,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졌죠. 그래서 3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고, 다음에 4번으로 가면 자,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원부, 형법 228조 공원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공무원 아닌 자도 얼마든지 공무원과 공모하여, 교사하여, 방조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형법 33조 본문이 적용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간접정범이 안 되는 것이지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자, 9번으로 갑니다.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거. 자, 1번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 그러니까 저작권법상 바로 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제수 결정은 저작물별로 제수가 결정되니까 각각의 저작물이라면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키워드 동일한 저작물이죠. 그러니까 저작물별로 제수가 결정되는데 하나의 저작물, 동일한 저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 복제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건 동일한 저작물이니까 포괄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의 일죄가 됩니다. 1번은 5가 되겠죠. 2번, 자, 우리가 누누이 강조된 거,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 폭행하면 중강도죄와 공집은 뭐가 되지만 상경이 되지만, 이처럼 강도범인, 여기 키워드는 강도범인이죠.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 폭행하면 강도죄와 공집은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고 그랬죠. 2번도 5가 되겠네요. 3번 택시기사 폭행 사건 기억나시죠? 한마디로 영업용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업무방해죄만 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폭행죄도 되느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라고 봤죠.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폭행죄가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3번의 경우도 업무방해죄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하니까 3번은 5가 되겠고, 답은 4번이네요.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라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와 유사한 판례로 여러분이 공부했던 무조건 테러 사건 기억나시죠? 이런 경우는 자기 범인 도피죄만 성립하고 바로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은 범인 도피죄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10번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번은 법조문 문제입니다.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몰수를 원칙적으로 부과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법 49조 5가 될 것이고, 다음 2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범죄 사실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불고불이의 원칙, 몰수도 형벌이다. 5. 다음 3번 형법 134조 뇌물죄에서의 필요적 몰수. 뇌물죄는 바로 필요적 몰수인데, 이때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몰수를 전제로 한 가액도 추징할 수 없죠. 그래서 3번도 5가 될 것이고, 4번의 최신 판례 형법 357조 배임 수재죄로 취득한 재물은 반드시 몰수한다는 필요적 몰수인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자, 한마디로 이
을이라는 사람이 타인의 사무처리 아닌 갑에게 바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했는데 그걸 받은 배임 수재자가 나중에 다시 증제자에게 반환을 한 경우입니다. 물론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 자,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뇌물죄 같은 경우도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바로 증례자로부터 벌써 추징했죠. 바로 똑같아요. 여기도 반환했더라도 수재자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증제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수재자가 아니라 증제자. 우리 밑에 판결 요지 보다시피 바로 이때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배임 수재죄의 범인이 취득한 목적물이자 배임 증제죄의 범인이 공유한 목적물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걸 돌려받았더라도 여전히 배임 증제의 범인이 공유한 목적물임은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른바 증제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수재자가 틀렸고 증제자로 바뀌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10번의 경우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총론이었습니다. 총론이었고 좀 쉬었다가 이제 강론에 대한 문제들을 10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11번부터 봅니다. 11번은 이제 강론인데 살인의제에 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연결한 것. 아마 가장 쉬운 문제의 패턴이 바로 이런 경우죠. 자, 기억, 살인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되며, 여기서 틀렸습니다. 아니죠.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지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되지는 않죠. 다음 두 번째, 사망의 결과에 대한 애견이나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아니죠. 살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X고, 자, 그래서 기억은 X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2, 3, 4 중에 답이 되겠죠. 다음 니은번, 총론 때도 공부했지만 예비에서 청부살인 기억나시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도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살인 예비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2, 3번으로 이제 압축됐습니다. 결론은 이제 디귿 때문에 결정이 되겠죠. 디귿 때문에 직계 존비속 관계는 법률상 관계를 의미하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전속살해죄의 지속은 법률상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개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 시험은 생모를 살해한 경우가 나온다고 그랬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생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참 좋은데 판례가 없다 보니까 생모를 살해하는 경우인데, 생모는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로 인해서 친자 관계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인지 전후를 불문하고 생모를 살해하는 경우는 전속살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전속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디귿은 X가 되겠네요. 여기서 그냥 끝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그리고 4번, 영아살해죄에서도 바로 핵심은 주체였죠. 영아살해죄 주체가 직위소속인데 이때 직위소속도 법률상 직위소속이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남녀가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됐는데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하게 되면 법률상 직위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전속살해죄가 될 수 없었죠. 리을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번 시험이 참 쉬웠어요. 제가 보기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하고도 다른 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강의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뭐 여러분의 입장보다는 뭐 이제 공부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도 틀리냐, 내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속으로는 야,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너는 뭐 맨날 형법만 하니까 이게 쉽지만 우리는 형법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어부터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뭘 쉬워, 틀릴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건 정말 틀리면 안 돼. 1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수강생 중에서도 틀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공부가 좀 됐다면은, 조금만 됐더라도 기출문제집만 물어봤더라도 11번은 맞춰줘야 돼요. 3번입니다.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범죄와 그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제 옳은 걸 고르겠네요. 참만 다행입니다. 1번,
형법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인죄는 미성년자 자유 외에도 보호감독자의 감옥권도 답입니다.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취, 유인, 인신매매죄는 주된 보호법이기, 보조된 법이 개인의 자유야. 그런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는 보호감독자가 있으니까 그 보호감독자의 보호감옥권도 보호법익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동의가 성립하더라도 바로 미성년자 약취인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다음에 이제 2번 형법상 공무상 비둘지의 보호법이군요. 비밀 자체가 보호법이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서 이어받는 국가의 기능이 보호법이에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특례법상 13조가 통신매체 유용음란죄인데, 통신매체 유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추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여기는 맞는 말이에요. 물론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틀렸네요.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구속요건이 아니다. 여기가 틀렸어요. 아닙니다.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도 보호법익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마지막에 틀렸고, 4번도 마찬가지죠. 4번은 국가적 법익이다 보니까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바로 형사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주된 보호법이지만 부차적으로 바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도 바로 보호법익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마지막에 틀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갑니다. 13번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키워드는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한 행위는 자구행위가 될 수도 없고 추정적 승낙이나 또는 정당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주침이 인정되는 것이고, 위법성 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라든지, 특히 중에 추정적 승낙이죠.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사회상규에 입에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1번은 O가 될 것이고, 바로 1번 X가 되겠죠.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니까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2번, 자, 우리가 기출에서도 봤지만 태거불응죄는요 주거침입죄와 객체도 동일하고요 법정형도 동일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는 바로 태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도 동일해요. 이건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는 X가 되고, 답이 3번이죠. 주침의 실착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련한 건조물들에게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아니고 꼭 건조물에 들어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범죄 구속 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절도하기 위해서 바로 유리창문을 바로 베란다 올라가 가지고 유리창문을 열려고 했다든지, 또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출입문 열렸으면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들이다 실착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 남편의 일시부재 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차에 승낙만 얻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김홍학 때 말씀드렸지만 간통 목적 주거침입 기억나시죠? 이때 정부의 재책, 자 바로 여기는 그냥 재책부터 틀려버렸네요. 528년은 주침을 인정해 부정해? 인정하죠? 근데 끝에 보니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성립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남편의 주거에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기 때문에 주침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4번도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4번 형법 331조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가 특수절도죄 바로 이제 그 판례 중에 방충망 사건 기억나시죠? 방충망과 유리창을 떼어내고 한마디로 분리하고, 이건 손괴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331조 1항 손괴의 야주절, 바로 문호나 장벽의 일부를 손괴하건데, 이처럼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해서 둘째 줄 키워드 분리가 바로 손괴 X죠. 분리한 것이면 이건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의 손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가 안 됐죠? 답 1번입니다. 1번 방충망 사건. 그런데 이걸 왜 1번을 안 하고 다른 데다 답을 하는지. 자, 2번도 중요한 판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산홍 사건 기억나시죠? 임목절도의 기수 시기는 첫째 줄 가운데 완전히 캐낸 후가 키워드죠. 완전히 캐내면 특수절도는 절도죄는 기수가 됩니다. 임목절도의 기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캐내는 기수가 된 이후에 제3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절취한 재물을 운반했더라도 이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합동절도, 특수절도죄가 될 수는 없죠. 2번 X. 자, 그리고 형법 331조 2항 특수절도죄, 정확히 말하면 합동절도에서 1 이상이 합동하였는데, 우리가 이제 공동점에서 봤지만 합동과 공동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동의 특수한 경우가 합동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합동은 보다 좁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합동이란 말은 물론 공동정보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요건인 공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합동은 공동과 달리 현장설의 입장, 한마디로 그 범행 현장에서 다수인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보다 좁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합동은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틀렸고, 따라서 반드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요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서, 자, 4번을 보시면 이제 특수절도의 실착, 여러분이 두 개의 중요한 판례가 있었죠. 지금 4번에 나온 이른바 출입문 장문작지 손괴 사건하고 바로 이른바 동파이프 사건 기억날 겁니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서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됐습니까? 주간입니다. 야간이었다면 당연히 331조 1항 손괴 야줄이 되기 때문에 실착이 인정됐을 텐데, 주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로 합동절도의 실착은 단순절도와 마찬가지로 절취할 물건에 대한 물색행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방금 4번 같은 경우는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의 실착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번은 합동절도의 실착이 부정되니까 특수절도의 미수가 될 수 없었죠. 바로 동파이프 사건도 똑같은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4번도 A급 판례였죠.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겠고, 15번 횡령과 배임의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기억부터 리을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기억을 보시면 명의 신탁받아 보관 중인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종료함으로써 일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는 후, 자, 횡령죄는 이연범이니까 일단 우리 이게 바로 이제 종중 토지 바로 횡령 사건이죠. 바로 종중의 토지에 대해서 명의 수탁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종료한 순간 횡령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나중에 이 해당 고사를 매각하는 행위, 이 매도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은 뭐 너무나 잘 알죠. 2014년 판례 기준 입장을 변경한 전압이체 종전에는 매도 행위를 불가불적 사유인을 받는데 우리 판례가 아니다. 이것은 법익 침해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별도로 횡령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불적 사유행위가 아니라 매도 행위 자체는
별도 횡령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X.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다음, 니은 가장 고전적인 불가벌적 사후행위. 절도범인으로부터 작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점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작물보관자가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보관물인 작물을 임으로 처분했더라도 일단 보관받는 순간 피해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인 주권 행사를 곤란하게 했기 때문에, 주권은 침해됐기 때문에 이때 이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지 별도로 횡령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작물보관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려청자 사건, 니은은 X. 자, 디귿번 신협, 바로 신협 전무 사건이죠.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입의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바로 사기죄도 성립하고 배임죄도 성립하고, 따라서 이 두 개의 죄수관계는 하나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신협 전무사건 상상적 경합이니까 바로 디귿도 X가 되겠네요. 그리고 리을 최신 판례면서도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죠. 약속보험 발행 사건, 대표권 남용 사건인데, 대표권 남용 행위가 약속보험 발행이라면 우리가 둘로 나눠서 봤죠. 첫째, 바로 수취인이 그대로 소지하면서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죄 미수고, 유통되어 버렸다면 설사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배임죄는 뭐가 됐다고? 기수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줄을 보시면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습니다.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 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도, 어음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유통된 순간 배임죄는 기수가 돼요. 왜?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을의 경우는 O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틀렸는데 니을만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답이, 15번은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으로 갑니다.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강도죄는 재물죄이며 재산상 이익은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자, 오히려 우리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더 어려워해요. 이건 판례가 아닙니다. 이건 법적 문제. 바로 우리가 이제 절도죄라면 이 말은 맞죠. 절도죄는 순한 재물죄인데, 강도죄는 사기죄, 공갈죄, 배임, 수예죄와 마찬가지로 재물죄 및 이득죄예요. 그렇죠? 폭행 압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객체가 되는 재물죄 및 이득죄고, 따라서 재산상 이익도 강도죄의 객체가 됩니다. 1번 틀렸네요. 그리고 2번, 여러분이 이제 강도 강간죄, 이것도 기본 강의 때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강도 강간죄는 강도기에 강간하면 되는 것이지 꼭 강도 피해자와 강간의 피해자가 동의심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른바 남성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강도, 그 기회에 옆에 있던 여성 피해자를 강간했다면 강도가 강간했으니까 이건 강도 강간죄 일죄가 되지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이 아니죠. 기억나시죠? 바로 남자 강도 여자 강간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강도 상해죄는 강도 수단인 폭행에 의해서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함으로, 아닙니다. 강도 상해죄라고 해서 꼭 강도 수단인 폭행에 의해서 상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바로 꼭 폭행에 의해서만 상해를 입을 것은 요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피고인의 상해인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해져야 된다. 아닙니다. 바로 강도 상해죄는 강도 기회에 상해의 행위가 있으면 되고, 이때 강도 기회라는 것은 실행 직후 실행의 범위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기 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행행위가 상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해진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도 범인의 상행위가 있었다면 그 경우도
강챙이와 상행이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도 상해죄는 성립해요. 트렁크 감금 사건. 그래서 바로 상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아니라 기수가 된 이후라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여러분이 설사 여러분이 3번이 여기서는 가장 어려운 판례라고 생각하더라도 문제는 너무 쉬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4번 바로 양주절도 미수사건. 이게 아시죠? 절도 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중강도죄는 미수범에 성립한다. 기억나시죠? 중강도죄는 미수범이 있는데 중강도 기수 미수의 판단 기준은 우리 통설은 뭐라고? 절챙이 기준설. 절도 미수면 중강도 미수고 절도 기수면 중강도 기수니까 여기는 절도가 미수니까 중강도도 미수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실은 너무나도 강도죄에서 중요한 판례고 여러분이 기출로도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옳은 걸 고르겠으니까 설사 3번이 조금 여러분에게 어렵더라도 답을 고르는 데는 4번을 고르는 데는 주저함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16번을 틀린 사람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만 봐도. 왜?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 이번 시험이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출 판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 어차피 마지막에 공부했잖아요. 기출문제 없는 최신 판례는 얼마든지 막판에 정리가 됐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나는 이번 시험에 형법을 10점도 못 맞았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공부 안 했다는 거야. 기출문제집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야. 10점 못 맞았다는 것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물론 이제 기본 강의 한 번 듣다가 시험 보러 간 사람은 그러겠지만 공부 좀 하신 분이 나름대로 이번 시험을 한번 본격적으로 합격을 목표로 했던 사람들이 형법을 10점 못 맞았다는 것은 정말 형법을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문제가 쉬웠다니까. 왜? 답이 다 보이잖아요. 다 우리가 기출에서 나왔던 판례들. 기출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반성해야 돼. 시험 보는 사람들은. 자, 17번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 피고인이 이사들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이임받았더라도 그 이사들이 이사에 불참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한 것처럼 이사의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우리가 기본강의 때 이걸 우리가 사문서에 뭐라고 하죠? 무형위조라고 하죠. 무형위조. 그러니까 이사의 회의록이라는 사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더라도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게 아닙니까? 허위 내용 기재. 사문서에 작성 권한 있는 자가 그 사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무형위조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불가버립니다. 원칙적으로 한 말은 무엇이 있다? 예외가 있죠.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유일한 범죄가 뭡니까? 허위 진단서 작성죄죠. 허위 진단서 빼고는 그러니까 이건 허위 진단서 작성이 아니니까 당연히 사문서의 무형위조로 이건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은 그래서 X. 이사의 회의록 바로 허위 기재 사건인데 사문서의 무형위조로 불가버리다. 다음 2번은 이미 우리 일반 채용도 시험에 기출됐던 경유증표 사건 기억나시죠? 자, 한마디로 경유증표 사건의 경우는 이 경유증표를 각각의 고소장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돈 좀 아끼려고 그리고 마치 수임 사건을 적게 바로 하려고 30건의 고소사건에 한 장의 고소사건만 거기다 경유증표를 사가지고 붙이고 나머지는 경유증표를 컬러박스기로 복사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런 경우들은 바로 이른바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는 X네요. 경유증표 사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바로 복사문서는 우리 형법에 의해서 명문으로 문서성 인정됩니다. 복사문서는 문서적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닙니다. 복사문서도 문서예요. 그래서 2번은 말도 안 되고 3번 자 문서의 작성 권한을 이임받았더라도 여기서 키워드는 이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초월의 키워드죠. 기억나시죠? 문서 작성 권한을 이임받았더라도 바로
위임된 범위를 초월하여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입니다. 그래서 3번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이 답입니다. 문중총회 회의록 위조 사건인데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 문중원들을 기망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한 문중원들로 하여금 작성 명의인 그자들로 하여금 회의록에 서명 난인하겠다면 이 경우는 이것도 그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한 문서 작성으로 사문서 위조죄가 되고 정확히 말하면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는 5가 되겠네요. 자, 18번으로 갑니다. 뇌물수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공판 참여 주사 사건. 자, 공판 참여 주사는 형을 감경하는 직무와 직무할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없죠. 그건 법관의 고유한 권한이죠. 그래서 형을 감경하는 부탁을 받고 공판 참여자가 돈을 받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직무에 관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뢰죄가 될 수 없어요. 뇌물수죄 주체가 된다는데 X 될 수 없죠. 답 1번. 이것도 틀린 것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공판 참여주 사건 얼마나 우리가 직무 관련성에서 A급 판례 3개가 있었잖아. 공판 참여주사 사건, 경찰청 정보과 경감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해운정책과 공무원 사건. 다 공통점이 직무 관련성 부정 아닙니까? 그런데 1번이 바로 답이 됐고요. 2번,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유하도록 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제3자 뇌물 공유죄가 돼야 되는데 물론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키워드 사회통념상 자기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대리인이나 사자가 받았다든지 가족이 받은 거, 또 공무원의 채권자가 받은 거, 이런 경우들은 바로 129조 뇌물수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었죠. 그래서 2번은 5가 됩니다. 다음,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사가 아닌 교사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한 경우는 이건 바로 뇌물의 소비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줘야 되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교사자에게 고맙다, 너 때문에 바로 뇌물 받았다고 사례금을 줬다면 이것은 부수적 비용의 지출이나 뇌물의 소비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뇌물수자에게 수뢰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바로 이른바 5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공제하지 않습니다. 교사자에게 사례금 줬다고 해서 추징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은 5가 될 것이고 4번,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한 경우 직무집행 의사 없이 이때 공무원은 수뢰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공갈죄만 성립하고 한편 그 상대방은 뇌물 공여죄도 성립하지 않고 무죄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만 물어봤으니까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다 기출문제들이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9번으로 갑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억. 공무집행방해죄의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객체가 되는데 이때 직무를 집행하니라 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키워드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서 근무 중인 상태도 포괄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봤던 바로 주차 단속은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고 최근 판례로는 정강이 찬 사건이 또 하나의 같은 관련 판례죠. 기억 5. 니은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에 진술하거나 허위에 자백을 하더라도 위간 공집은 성립할 수 없어요. 기억나시죠? 왜냐? 참고인은 바로 진실을 고지할 자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 진실 발견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바로 참고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허위 진술한 것만 갖고는 유기한 공집이 아니니까 니은도 O가 되겠네요. 디귿번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요하니까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하나여 성립하고, 여기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이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었네요. 바로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권한 내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X가 될 것이고, 리을, 이 리을 판례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기출 판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좀 생소했을 것 같은데, 유체동산의 가압류 집행에 있어 가압류 공시서 기재가 키워드 다소의 흠이 있다면, 그러니까 가압류 집행에 있어 가압류 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 가압류 공시서에 그 가압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더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흠은 있는데 그 가압류 공시서에 그 가압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가압류는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고, 따라서 해당 가압류 공시서는 공무상 표시 무효죄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판례 강의 들으셨겠지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 파기에 실시한 복윤이나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거나 부존재의 경우는 공무상 표시무효죄 객체될 수 없지만, 이처럼 사소한 다소와의 흠,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면, 그리고 이처럼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그 가압류는 유효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바로 취소 이전까지는 번지의 객체가 돼요. 그래서 공무상 표시무효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틀린 것은 바로 가압류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 가압류 공시서는 공무상 표시무효죄 객체가 될 수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바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이런 게 박스 문제, 이게 만약에 개선티로 나왔다면 답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을을 여러분이 생소한 판례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요즘 시험처럼 조합 선택이 되면 답을 맞히기 쉬운 것이, 이건 여러분이 리을을 모르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기억, 니은, 디귿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적절한 단어를 고르겠으니까 일단 디귿은 틀렸잖아요. 디귿은. 그리고 기억, 니은을 마시니까 솔직히 생각해봐. 기억,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치상 봐봐. 1번, 2번, 3번은 다 니은이 들어갔어. 니은. 그런데 참고인의 진술한 것은 유기한 공집이 아니잖아. 그러면 적절한 단어를 고르니까 1번, 2번, 3번이 졸지에 다 답이 아니어버리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출제자가요 너무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1번에 뭐 기억, 니은, 그러니까 니은이 지문상 2개 정도만 들어가야 돼요. 그럼 3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니은만 알아버리면, 니은은 유기한 공집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니은 들어가면 틀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1, 2, 3이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뭐야? 답이 4번이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출제자가. 그래서 1번과 2번 정도만 니은이 들어가고 2개는 니은이 안 들어가야지. 그래야 3번, 4번 중에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바로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맞추기는 눈치상 니은은 공집이 아닌데, 위험 공집이 아닌데, 그럼 니은 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답은 4번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서 답을 맞추기가 쉽다니까. 4번 모르더라도, 니을 모르더라도. 그래서 19번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20번에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위증과 이제 증거인멸에 관한 죄를 보시면 여러분이 또 다 봤던 판례들이에요. 이것도 틀리면 안 되겠죠. 1번은 이미 총론, 기대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봤어요. 자신의 강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 키워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키워드죠.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버렸으니까 설사 너가 사실대로 진술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죠. 기대가능성, 우리가 기대가능성에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 판례고 위증죄가 성립하죠. 1번은 O. 자, 2번은 너무 답이 쉬웠네요.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도 이러한 피고인 행위는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로 위증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한마디로 자, 이런 판례가 똑같은 거 위증죄, 범인 도피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다 공통점이죠. 자기 사건에 관한 바로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바로 은닉 도피하게 한다든지 또 자기 사건에 관한 바로 형사사건에서 증인을 교사해가지고 위증하게 한다든지 바로 또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도 바로 전부 다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비호권 현장이 아니라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바로 교사범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증죄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선산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자, 여러분이 위증죄 허위와 무고죄 허위는 달랐죠. 위증죄 허위는 바로 주관적 허위입니다. 자기 기억에 반하기만 하면 허위고 객관적 사실과 진실함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사 위증을 했는데 자기 기억에 반해. 그런데 그게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허위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해요. 이게 무고죄와 다르죠. 무고죄는 이와 달리 자기 기억에 반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버리면 허위가 아니니까 무고죄가 안 됐죠. 3번 O. 그리고 4번 증거 은닉죄에 있어서의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데 이때 이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은 이미 수사가 개시됐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고 수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4번도 O가 될 것이고 다 기출에 나와 있는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20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20을 봤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기출 강의 하면서도요, 다른 기출 강의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정도 하면 2시간 딱 시간 잡아먹거든요. 근데 2시간, 한 1시간 반 정도니까 다 끝나네. 그만큼 쉬웠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이런 심오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이 예상했던 판례들, 기출 판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은 형법을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정말 형법을 공부 안 한 거예요. 내지 형법에 자질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이런 시험 정도는 정말 여러분이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더라도 80점 이상은 무난히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딱 잘라서 말하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시험이 공통 과목에서 결정되는 면이 강하겠지만 형법만 따진다면 형법은 제 생각은 합격권으로 가려면 85점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그 정도 돼야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00점짜리들 많을 겁니다. 이 정도면 100점 나와도 많아요. 100점 맞힌 사람도. 왜? 쉬웠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쉬워. 아까 말한 학설 하나 위전착 하나 틀릴 수 있겠지만 그것 빼도 95점이야. 그래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90점 이상은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형법 공부 좀 했다는 것이고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70점이 안 나온다. 그건 형법을 아직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봤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은 올해 1차, 2차, 3차를 봤는데 공통점은 형법 때문에 망했단 말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형법은 패턴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학설을 여러 문제를 내고 낼 수도 없고 판례를 기출 판례가 아닌 지엽적인 판례를 뽑아갖고 쫙 깔아버릴 수도 없어요. 경찰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이 경찰학이 왜 어렵습니까? 강의 안 했고 책이 없는 문제가 나면 어려운 거야. 우리 형법도 어려운 것은 못 봤던 판례가 나면 치명적이겠죠. 그런데 형법은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판례 중심 그리고 막판에 법조문과 학설 정리. 학설도 다 볼 필요 없어요.
학설도 중요 학설 한 5개 정도, 5대 학설 꼭 그런 것만 정리해 두시면 뭐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형법에 대해서는 무난히, 그리고 뭐 시험 과목이 조만간 이제 시험 과목의 개편이 공고되겠지만 형법이 필수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출제어 패턴이 계속되라고 봐요. 난이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개편되기 전까지는 합격을 해야 될 뿐이니까 혹시 이번 합격하면 좋겠지만 합격 못한 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형법의 준비도 똑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알겠죠? 판례 중심에 공부하시고 그리고 막판에 학설과 법조문 좀 이렇게 체크하셔서 보시면 형법은 뭐 제가 보기에는 형법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자, 오늘 이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뭐 우리 실강 듣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지만 인강으로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형법의 시험 패턴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